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의 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좀 어떻게 좀 협상의 폭이 좀 좁혀지나 싶었는데 네. IMF가 이거 전격적으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은 뭐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좀 짙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좀 문구 자체가 상당히 좀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IMF가 그리스였나요? 네. 네. 그리스에서 현지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라는 좀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정 자체가 6월 30일 날 이제 구주금융 관련된 이런 그 협상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그리스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 악재든 호재든 별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채무 불이행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달에 이제 상환을 4번이나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달 말로 미룬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같은 연장의 시간을 조금 끌어다닌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신 쪽에서는 자세하게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리스와 트로이카 간의 이제 그 채무 그 협상 관련해서 뭐 9개월 연장설이 사실 밑돌면서 상당히 네. 조금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판단한 쪽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좀 협상이 너무 그 트로이카와 그리스의 의견 차가 조율이 되지 않는다, 너무 입장 차이가 크다. 네. 뭐 저번에는 뭐 문서교환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던 것 같고요. IMF가 초강수를 들면서 협상단이 철수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ESM이라 가지고 이제 그 유동성 공급, 긴급 유동성 공급 장치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좀 버티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EU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22가 이런 쪽으로 뭐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태라는 측면. 더욱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리스 경제가 네. 상당히 좀 체질적으로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뭐 그리스 관련된 데이터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무역 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실업률이라든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ESM 지원에도 미봉 체계에 그칠 것이다. 결국에는 9개월 지나고 나서 또 3차 금융, 구제금융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일정상으로는 18일 날 유로 재무장관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느냐 조금 기대감이 있는 편이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30일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되는 이런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돈을 갚아야 하는 일정들은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그리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좀 얘기를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뻣뻣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다 좀 엊그제도 이제, 우리 뭐 자체적으로 좀 구제 방안을 내겠다 그러면서 제안서를 냈는데, 그 부분도 뭐 재정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갖고는 지금 글쎄, 30일에 이제 협상이 될까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협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뭐 협상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그렉시트를 지금 갑작스럽게 시킬 것이냐라는 말을 반문을 했을 경우, 네. 그리고 뭐 유로존이 아시다시피 뭐 그 유동성을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찬물을 자기 손으로 다시 이렇게 할까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좀 협상, 지금 그리스는 굉장히 크게 망가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 시기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웬만해서도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뭐 중론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까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네. 그렉시트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우려, 그리고 이런 증시의 파급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조금 고려돼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빚입니다. 빚 이거. 네. 그 그리스 가지고 있는 빚들 6월달, 7월달, 8월 특히나 7월 같은 경우 좀 궁극적으로 올해 가장 많은 그 채무가 좀 도래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려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브렉시트가 현실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이냐, 시장을 망가뜨릴 것이냐, 네. 완벽하게 뭐 망가뜨릴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 남유럽 국가들 뭐 옛날에 뭐 2012년도에 왼쪽에 이 네모 박스가 이제 10년 국채 금리 그러니까 이때 위험도가 급속히 늘어나던 이런 시기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다지 그리스 이외에는 다른 국가들은 좀 굉장히 국채 금리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로존에서는 이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깨버리는 쇼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스를 이번에 브렉시트를 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네.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 국민들한테 이제 뭐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걸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8대 2예요. 80%가 절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렇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정치적 쇼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우려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조금 네. 뭐 쇼크를 주게 된다면 조정을 주게 된다면 이런 것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같은 경우에 6월 내내 그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수 관점이 우리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스 이슈로. 뭐 그리스가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전 세계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는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0.4% 정도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도 0.1%. 뭐 우리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ESM에서 그 한도, 그 그리스에 다 지원해주는 한도를 지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830억 유로로요. 그렇죠. 저번에도 그랬지만 뭔가 뭐 시장에서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도 끝에서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계속 승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충격에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는 당장에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브렉시트가 아주 먼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요. 네.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연장하는 구간에 있어서 시장의 판이 깨지지 않도록 아마 글로벌 증시 그리고 EU 쪽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의 어떤 회유책을 증시에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히려 이 같은 이슈로 흔들릴 때를 매수 관점으로 이용해보자 이런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기업 성장의 밑거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성장의 밑거름. 결국엔 어떤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EU 쪽에서 좀 기업 이야기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유로 약세로 인해서 기업들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유로 쪽에서. 네. 이 같은 소식 바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의류 브랜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뭐 38개국에서 이제 사용을 한 뭐 7,000개 가까운 매장을 가지고 있는. 자주 사 입으시나요? 저는 이제 총각 때는 입었었는데 네. 나이 먹고는 안 먹고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다고 그래갖고요.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다른 국가 예. 대비 가격이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어쨌든 1분기 순이익이 28%가 증가가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컨센서스 20% 상회를 했는데 이 바탕에는 그 양적 완화를 그 적극적으로 했던 그 유로존 이런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힘입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진짜 이 문제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이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지금 3달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진했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유로 쪽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기 적절하게 내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와 함께 기업 성장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 쪽의 영향력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외신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뭐 이 자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로화 약세가 상당히 좀 컸다. 이번 매출이 3.7% 그러니까 매출이 3.7%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3.7%는 얼마 되지도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인디텍스라는 그 모기업 그러니까 자라의 모기업 인디텍스가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유로화 강세,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 가지고 또 7%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였거든요. 네. 이런 기조 효과를 좀 감안해 봤을 때 한 1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적절한 시기, 정책을 섰던 그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이제 메르스 때문에 내수 경기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네. 금리 인하 1.75에서 1.5%로 했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이슈 때문에 약간 조금 위축되는 면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거하고 수출이 잘 안 된다거나 내수 경기가 부진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런 걸 결부시키는 것은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를 어제 이제 인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반응도 사실 조금 미지근한 그런 느낌도 있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뭐 메르스 때문에 이랬으면 아마 지금 금리 내리자마자 분명히 어떤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냥 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예전부터의 어떤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어떤 큰 지금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요? 예, 뭐 서동수 씨 항상 강력한 부양 정책을 하는 나라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한국 증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시기가 굉장히 좀 저는 적절치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시한폭탄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장에서 그 반응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전혀 시장에 큰 반응을 주지 못했다는 거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히려 더 이상 내려갈 금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것이다. 보험업이라든가 은행업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엉터리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것들 자체가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제 펀더멘털이 강화가 되는 쪽에 대해서는 수혜에 대해서는 별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조금 반등할 기미가 있다. 엔저도 약간 꺾이는 상황.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 상한폭 뭐 이런 것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MSCI EM 지수 편입 중국 불발이 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한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좋지 안 좋게 봤던 외생 변수들이 다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증시가 좀 못 올라오는 부분들은 참 우리가 좀 걱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깔려있는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좀 약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지울 수 없는데 글쎄요 좀 적극적으로 좀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때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업 쪽에서는 어떻게 좀 보여질까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간다. 네.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최근에 굉장히 뭐 추경 편성해가지고 뭐 30조, 40조나 되는 돈을 굉장히 비싼 금리에 있는 그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다 저리로 바꿔주는 이러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뭐 이제 LTV 상한가
더불어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상향하게 되면 부동산 폭탄으로 돌아오는 이런 악순환을 좀 보면서 금리 인상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주거 비용 늘어나면서 소비도 줄고 내수도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 줄고 그리고 수출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악순환 고리로 들어갈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살펴봤던 경기 부양책이 꼭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사례로 좀 어제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좀 보수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관련 공식적인 수혜주들도 조금은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